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군대 면회를 갔다가 무시당한 한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과연 이 여성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평범해 보이는 한 여성이 어떻게 대한민국 군대를 뒤흔들 수 있었을까요? 이 믿기 힘든 실화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듣고 나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게 되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한주희라고 합니다. 올해 52세죠. 그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집에서 나서면서 거울을 봤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입던 정복이 아닌 평범한 회색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커다란 선글라스를 썼죠. 사실 제 정체를 완전히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여보, 정말 평범한 아줌마 같아 보여요. 누가 봐도 사단장님인 줄 모를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제 목적이었거든요. 오늘만큼은 한주희 사단장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중년 여성이 되고 싶었어요. 부대까지 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과연 제가 예상한 게 맞을까? 정말 그곳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부대 정문을 지나면서 느꼈어요. 이곳이 바로 제가 20년 넘게 몸담아온 대한민국 군대구나. 하지만 오늘은 사단장 한주희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 왔어요. 경비병들도 저를 대수롭지 않게 봤어요. 그냥 면회 온 가족으로만 생각한 것 같았죠.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접수대에 있던 강태준 중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표정을 찌푸렸어요. 그의 눈빛에서 즉시 알 수 있었어요.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기 뭐 하러 오신 거예요? 강 중사의 목소리에는 이미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눈빛을 보니 저를 그냥 시골에서 온 촌스러운 아줌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 농사 짓는 어머니가 아들 걱정되어서 면회 온 정도로 본 것 같았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면회 왔습니다. 면회요?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가 클럽인가요? 선글라스는 왜 쓰고 계세요? 강 중사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면객들도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선들이 참 불편했죠.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 아줌마 뭐야? 선글라스를 왜 써?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폼 잡으려고 그러나 봐. 면회실에서 선글라스 쓰는 게 어디 있어? 이런 소리들이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아직 제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었거든요. 선글라스 벗으세요. 여기 공공장소인데 예의도 없으시네. 강 중사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 젊은 군인이 민간인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구나. 과연 이 부대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 제 마음속에서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선글라스는 잠깐만 더 쓰고 있겠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말했지만 강 중사는 더욱 화를 냈어요. 목소리도 점점 커졌고 다른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어요. 아니, 아줌마.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군부대예요, 군부대. 민간인이 와서 설치면 안 되잖아요. 아줌마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20년 넘게 군인으로 살아온 제가, 그것도 대한민국 최초 여성 투스타 사단장인 제가 이런 대우를 받다니. 하지만 아직은 참을 때였어요. 제가 온 목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강 중사는 계속해서 저를 무시했어요. 다른 면객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모욕을 주기 시작했죠. 제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요즘 민간인들이 너무 설쳐요. 군대가 만만하게 보이나 봐요. 옆에 있던 다른 군인이 강 중사에게 맞장구를 쳤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국민을 대하는 게 과연 올바른 군인의 모습일까? 사실 제가 이 부대에 온 이유는 정말 특별하고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간을 20년 전으로 돌려보죠.
그때 저는 대위였어요. 젊은 나이에 북한 특수부대 침투 작전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작전을 수행한 전우가 있었죠. 박상현 중위였습니다. 그 작전은 정말 위험했어요. 북한 특수부대가 우리나라 동해안으로 침투했다는 정보를 받고 이들을 추적하는 임무였거든요. 깊은 산속에서 며칠간 치열한 추격전이 벌어졌어요. 적들도 훈련이 잘 된 정예부대였고 우리도 목숨을 걸고 쫓아갔죠.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우리가 적의 매복에 걸렸습니다.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어요. 사방에서 총격이 쏟아져 내렸고 저는 그만 다리에 총상을 입고 말았어요. 피가 계속 흘러나왔고 걸을 수가 없었죠. 한 대위 먼저 가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박중희가 저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죠. 동료를 버리고 갈 수는 없었거든요. 안 돼요. 함께 가야죠. 그때 박중희가 저를 업었어요. 총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저를 업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준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박중희가 크게 다쳤어요. 등에 파편이 박혔거든요. 한대위 정말 괜찮으니까 먼저 가세요. 박중희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저를 먼저 보내려고 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죠. 결국 우리는 함께 버텼고 다행히 구조대가 와서 구출됐습니다. 하지만 박중희는 그 부상 때문에 결국 전역하게 됐어요. 등에 박힌 파편 때문에 계속 군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 후로 저는 박중희에게 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군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도 그때 박중희가 저를 구해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계속 승진해서 결국 사단장까지 됐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투스타 사단장이 된 거예요. 박중희는 전역 후에 결혼을 했고 아들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바로 박민준이었죠. 저는 가끔 박중희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 돌잔치 때, 초등학교 입학할 때, 그리고 군대에 입대할 때까지 계속 안부를 물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 박중희의 아내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박민준이 현재 이 부대에서 복무 중인데 요즘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 사단장님, 민준이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전화할 때마다 울 것 같은 목소리로 말해요. 괜찮다고는 하는데 엄마가 봐도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박중희 부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어떤 식으로 이상한가요? 예전에는 전화할 때 밝게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말수도 적고 자꾸 한숨을 쉬어요. 그리고 가끔 엄마, 나 괜찮을까? 라고 물어봐요.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만 해요. 저는 즉시 결심했습니다. 박중희의 은혜를 갚을 때가 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사단장 신분으로 가면 진실을 알기 어렵겠더라고요. 부대에서는 사단장이 온다고 하면 모든 걸 숨기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평범한 민간인으로 위장하고 온 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확고한 다짐이 있었어요. 만약 정말로 박민준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이죠. 그것이 제가 박중희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중사는 계속해서 저를 무시했어요. 다른 면객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모욕을 주기 시작했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어요. 여자들이 뭘 안다고 군대 면회를 와요? 아들 걱정된다고 와서 이것저것 따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강중사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맞아 요즘 어머니들이 너무 오바해라고 중얼거렸어요. 또 다른 사람은 군대에서 고생하는 게 당연한 건데 뭘 그래라고 했죠.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이런 식으로 민간인을 무시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강중사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아, 그리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여기 남자들만 있는 부대인데 혹시 다른 목적으로 온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군인이에요. 그것도 투스타를 단 사단장이죠. 20년 넘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해온 사람인데 지금은 그냥 무시당하는 중년 여성일 뿐이었어요. 중사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조용히 말했지만 강중사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심해요? 아줌마가 여기 와서 예의 없게 굴어놓고 뭐가 심하다는 거예요? 선글라스도 안 벗고 말도 안 통하고.
이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는 거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 민간인들이 너무 설쳐요. 옆에 있던 다른 군인이 맞장구를 쳤어요. 면회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저를 수군거리며 쳐다봤어요. 그 시선들이 참 따가웠습니다. 저 아줌마 뭔가 이상해. 선글라스를 왜 안 벗지? 혹시 연예인인가? 사람들이 이런저런 추측을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아줌마, 여기서 계속 이럴 거면 그냥 가세요. 우리도 바쁜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강중사의 말이 점점 더 무례해졌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민간인들도 이렇게 대하겠구나. 군인이 국민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 면회 온 분들 중에 이런 사람 처음 봐요. 대체 뭘 원하는 거야? 강중사가 다른 군인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제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계속 참았어요. 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 정체를 드러내면 안 됐거든요. 대신 이 모든 상황을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정말 요즘 민간인들 수준이 이래요. 군대를 뭘로 아는 건지. 강중사가 계속해서 저를 헐뜯었어요. 제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부대 전체에 화재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삐. 귀가 찢어질 것 같은 큰 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죠. 면회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불이야, 불. 어디서 불이 났어? 빨리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우왕좌왕했어요. 어떤 할머니는 지팡이를 떨어뜨리며 당황하고 계셨고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는 아이를 꽉 안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나이 드신 아버지는 어디로 가야 하지? 라고 중얼거리고 계셨죠. 강중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에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대피를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하나? 연대장님한테 연락드려야 하나? 강중사가 중얼거리고 있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일어났어요. 20년 넘게 군인으로 살아온 제 몸이 자동으로 반응한 거였죠. 위급 상황에서는 질서 있는 대피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침착하세요. 일단 출입구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소리가 면회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제 말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에 있던 권위와 확신이 사람들을 안심시킨 것 같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지시했어요. 노약자분들 먼저 나가시고 젊은 분들은 뒤에서 도와주세요. 뛰지 마시고 걸어서 나가시면 됩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 있는 분들 먼저 나가세요.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하면 더 위험해요.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질서 있게 대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출입구 근처에 서서 계속 안내했습니다. 문 앞에서 밀지 마시고 한 분씩 천천히 나가세요. 급하게 나가려고 하면 더 위험합니다. 계단에서는 난간을 잡고 내려가세요. 밖으로 나가서는 건물에서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강중사가 저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아까까지 무시하던 그 아줌마가 갑자기 군인처럼 상황을 지휘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자신보다 훨씬 능숙하게 말이에요. 당신 혹시 어떻게 이렇게? 강중사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사람들의 안전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중사님도 나가세요. 마지막에 나가면 됩니다. 저는 강중사에게 말했어요.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제 말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대피한 후 저도 마지막으로 면회실을 나왔어요. 밖에서 사람들이 저를 신기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아까까지 무시하던 그 아줌마가 위급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게 신기했나 봐요. 화재 경보가 울린 지 15분 후 소방차가 부대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연대장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다행히 화재는 부대 한쪽 창고에서 발생한 작은 불이었고 곧 진압됐어요. 전기압선으로 인한 작은 화재였다고 했죠.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어요. 연대장이 면회실로 들어와서 상황을 점검하고 있을 때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제 제 정체를 드러낼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화재 상황에서 보여준 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이미 저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20년 넘게 군인으로 살아온 제 얼굴이 드러났어요.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눈빛, 단단하게 다져진 턱선. 그리고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어요. 군인 신분증이었죠. 제2군단 소속 대한민국 최초 여성 투스타 사단장 한주희입니다. 그 순간 면회실이 완전한 정적에 빠졌어요. 연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강중사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사단장님. 연대장이 황급히 경례를 했습니다. 그의 손이 떠는 것이 보였어요. 얼굴에는 당황과 놀라움이 가득했죠. 사단장님. 어떻게 이곳에?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제가 모시러 갔을 텐데. 연대장, 잠깐 이야기 좀 하죠.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강중사는 아직도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아줌마라고 부르며 무시하던 그 사람이 자신보다 몇 계급이나 높은 장교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럴 수가. 사단장님이 여기에. 면회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사단장이라고? 대한민국 최초 여성 투스타 사단장? 우리가 아까 무시했던 분이?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경직되어 갔어요. 아까까지 자신들이 어떻게 저를 대했는지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강중사, 당신 지금까지 민간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나요? 제가 묻자 강중사는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사단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다고요? 그럼 민간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요? 강중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군인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국민을 무시하고 모욕한다면 그게 진짜 군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 있던 다른 면객들도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아까까지 무시하고 수군거렸던 그 아줌마가 사단장이었다니. 그것도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투스타 사단장이었다니. 사단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 배웠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사과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은 잘못이 없어요. 다만 우리 군인들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네요. 연대장이 강중사를 쏘아봤어요. 강중사.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사단장님께 이런 무례를. 당장 사과해. 강중사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사단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 온 진짜 목적을 이뤄야 했거든요. 연대장, 우리 박민준 병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박민준 병사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불러오겠습니다. 연대장이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박민준이 면회실로 들어왔어요. 박민준이 면회실로 들어올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0년 전 저를 구해준 그 전우의 아들을 직접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민준은 아버지를 정말 많이 닮았더라고요. 키도 크고 눈매도 선하고.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20년 전 아버지의 밝은 모습과는 달리 뭔가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박민준은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에게서 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죠. 사단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괜히 걱정하신 것 같아요. 박민준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오랫동안 군인으로 살면서 수많은 부하들을 봐왔기 때문에 누가 힘들어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민준아, 사단장 이전에 나는 내 아버지의 전우야.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부드럽게 말하자 박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터진 것 같았어요. 사단장님.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생활관에서 선임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간부들도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무슨 일이었는지 자세히 말해봐. 저는 박민준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든든한 어른이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군수품이 사라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제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어떤 간부들이 군수품을 빼돌리고 있었거든요. 전투식량이랑 각종 장비들을 밖으로 빼내서 팔고 있었어요. 박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실수로 없어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박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화가 났어요.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군수품을 개인 이익을 위해 빼돌리다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한 번은 우연히 봤어요. 밤에 화장실에 가다가 창고 쪽에서 소리가 나서 봤는데 몇몇 간부들이 상자들을 트럭에 싣고 있었어요. 군수품 상자들이었어요. 그때 누구누구가 있었어? 박민준이 간부들의 이름을 말했어요. 보급 담당 대위와 중위, 그리고 몇몇 하사관들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모르는 척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일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어떻게 눈치챘는지 알아? 제가 너무 당황했나 봐요. 그 다음 날부터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따로 불러내서 말했어요. 박민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입 다물고 있으라고 했어요. 만약 누설하면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군생활 힘들게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서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박을 했어? 생활관에서 괴롭히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휴가도 못 나가게 하고 징계도 먹이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제대할 때까지 계속 괴롭히겠다고 했어요. 제가 박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매일 밤 잠을 못 잤어요. 꿈에서도 그들이 나타나서 저를 위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생활관에서 선임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어떤 식으로? 별것 아닌 일로 기합을 주고 청소를 혼자 시키고 외박이나 외출도 못 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다른 동기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도 했어요. 박민준이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민준아, 넌 혼자가 아니야. 내 아버지가 나를 구해줬듯이 이제 내가 너를 구해줄게. 사단장님,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아버지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봐 말 못했어요. 그리고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니야, 민준아. 네가 본 게 맞을 거야. 그리고 네가 용감했어. 그런 일을 보고도 침묵하지 않으려고 고민한 것 자체가 용감한 거야. 저는 박민준을 다독였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일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민준아,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거야. 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안도의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어요. 군 감사팀을 꾸려서 이 부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박민준의 증언을 바탕으로 군수품 횡령 사건을 파헤쳤죠. 조사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관련된 간부들이 증거를 숨기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창고를 샅샅이 뒤지고 장부를 확인하고 관련 업체들도 조사했어요. 사단장님, 창고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감사팀장이 보고했어요. 뭘 발견했나요? 장부상으로는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없는 물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물품들은 출고 기록도 없이 사라져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들인가요? 전투식량 500박스, 군복 200벌, 각종 장비들이요. 금액으로 따지면 수천만 원어치입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사건의 규모가 점점 커졌어요.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였던 거죠. 외부 업체와의 연결고리도 찾았습니다. 어떤 업체인가요? 군 납품업체 중 하나인데 이들이 빼돌린 군수품을 다시 사서 다른 곳에 팔고 있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어요. 군수품을 빼돌려서 외부에 팔고 그 업체는 다시 그 물품들을 구입해서 다른 곳에 되팔고 있었던 거죠. 조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몇몇 간부들이 2년 넘게 군수품을 빼돌려서 개인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주동자는 보급 담당 김대위와 이중위였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병사들을 협박하고 괴롭혔던 것도 밝혀졌습니다.
박민준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죠? 제가 연대장에게 물었어요.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제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보급 업무를 김대위에게만 맡겨두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연대장도 이 일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부대 관리 책임은 피할 수 없었죠. 강태준 중사도 조사 대상이 됐어요. 그는 직접 횡령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던 거였죠. 그리고 민간인을 무시하고 모욕한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강 중사, 당신은 군인의 기본 소양이 부족해요. 군인은 국민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그 반대로 행동했어요. 강 중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사단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민간인들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 수 있나요? 당신이 저에게 한 행동을 다른 민간인들에게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저는 강중사를 보며 말했어요. 군인이라는 신분에 취해서 국민을 우습게 본다면 그건 진짜 군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사가 끝난 후 관련된 간부들은 모두 구속됐어요. 주동자였던 김대위와 이중위는 군사법정에 회부됐고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어요. 관련 하사관들도 징계를 받았죠. 강 중사는 직접 횡령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묵인한 것과 민간인 모독으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대장도 관리 소홀로 경고 조치를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군 전체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먼저 군인이 민간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모든 부대에서 월 1회 이상 민간인 응대 교육을 받도록 했어요. 그리고 면회실 담당자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죠. 또한 군 내부의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만들고 신고자 보호 제도도 마련했죠. 박민준 같은 병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방부 회의에서 다짐했어요. 군대는 국민을 보호하는 곳이지 국민을 무시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한 달 후 저는 다시 그 부대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사단장 정복을 입고 공식적으로 왔죠. 부대 전체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부대 정문에서부터 병사들이 줄지어 서서 저를 맞이했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모든 사람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있었어요. 연대장이 부대원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한주희 사단장님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투스타 사단장이시죠. 그리고 한 달 전 우리 부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병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박수 소리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진심이 담긴 박수였거든요. 박민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밝은 표정이었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민준아, 어때? 이제 괜찮아? 제가 박민준에게 물었어요. 네, 사단장님. 이제 정말 괜찮아요. 생활관 분위기도 좋아졌고 간부들도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박민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돌아와 있었어요. 저는 부대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말이죠. 진정한 강함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병사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군인은 계급이 높다고 해서 낮은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국민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죠. 우리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새로 부임한 면회 담당 이하사가 앞으로 나왔어요. 사단장님, 앞으로는 모든 면객분들을 정중하게 모시겠습니다. 강중사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겠습니다. 강중사는 다른 부대로 전속됐어요. 그곳에서 6개월간 재교육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가 진짜 반성하고 좋은 군인이 되기를 바랐어요. 박민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사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사단장님을 구해준 것처럼 이번에는 사단장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민준아, 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군인이었어. 그리고 너도 훌륭한 군인이 될 거야.
이번 일로 포기하지 말고 더 강한 사람이 되렴. 박민준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단장님. 저도 사단장님처럼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군인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정의로운 군인이 되고 싶어요. 그날 부대를 떠나면서 저는 마음이 정말 뿌듯했어요. 박중희에 대한 은혜도 갚았고 부대의 문제도 해결했고 무엇보다 군대가 조금 더 나은 곳이 된 것 같았거든요. 차를 타고 가면서 창문을 내렸어요. 시원한 바람이 얼굴에 불어왔어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군인이 된 이유라고 말이죠. 20년 전 박중희가 저를 구해준 것도 지금 제가 박민준을 도운 것도 모두 같은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동료를 지키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평범한 후드티를 입은 중년 여성도 투스타를 단 사단장일 수 있거든요. 외모나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계급이나 지위가 높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더 겸손하고 더 많은 사람을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몇 달 후 박민준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자신이 부대에서 후임병들을 잘 챙기고 있다고, 그리고 정의로운 군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박중희에게도 연락을 드렸어요. 아들이 잘 지내고 있다고, 그리고 훌륭한 군인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박중희는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한 사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20년 전에 제가 사단장님을 도운 건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보답해 주시다니. 아니에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덕분에 더 나은 사단장이 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거예요. 모든 군인이 국민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진정한 군인이 되도록 말이죠. 그리고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떠셨나요? 때로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이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더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박민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혼자서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모든 군인이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진정한 강자가 되도록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박중희와 박민준 부자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들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사단장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관심과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